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제 11강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미 여러 번 소개했듯이 이중구 선생님하고 이창영 교수님이 쓴 경제학 들어가기 그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유튜브 강의에 대한 그 안내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중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제 3장에서 살펴본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시장의 균형 이론을 여러 번 나눠서 설명을 했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제 10강에서는 시장의 균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10강의 시장의 균형 이론 이것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략 그 강의 그 녹화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끊어서 뭐 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그 균형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에 몰아보는 것도 또 좋은 그 방법이 되겠고, 또 이 유튜브 강의가 길다고 하면은 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들을 만큼 들으셨다가 멈췄다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유튜브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일반 그 시청자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30분 이상 강의가 지속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강연 같은 것 또는 강의라기보다는 대학생들의 수준에서 이렇게 좀 그 대학 그 강의와 같은 그러한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 강의는 하게 되겠고, 또 강의의 그 중요한 그 내용을 그 시간에 너무 이렇게 구애받아서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게 조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하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앞으로도 이 강의가 뭐 그 짧게보다는 1시간 내외 또는 좀 길더라도 어떤 주제를 가능한 한 번에 다 이렇게 끝내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 유튜브 강의를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강의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물론 저도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좀 더 길게 강의되는 것도 있음을 양해를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10강에서 시장의 균형 이론은 그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앞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 공급 이론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반복해서 듣거나 또 필요한 만큼 끊어서 들으시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에 말씀드리는 그 11강에서는 주로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공급 이론, 그 균형 이론은 뭐 앞에도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기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기초 개념들 말씀드렸죠. 가격이라든가 시장의 개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거래가 성립되는 기구뿐만 아니라 상품의 매매와 거래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까지 포함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앞서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 공급 이론의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도 두 가지 기능, 즉 가격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지표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격의 자율적인 배분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격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라고 해갖고 가격의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로서의 기능과 가격의 자율적 배분 기능을 종합한 개념으로서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그 가격의 기능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가격 기구는 어떤 특정한 상품,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에서의 그 가격 기구가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11강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하면 컨슈머 서플러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에서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리고 이 생산자 잉여 개념과 소비자 잉여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이용해서 순사회 편익, net social benefit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순사회적 편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교재인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이 쓰신 그 경제학 들어가기 제3장의 6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후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제학 들어가기 제3장 6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겠는데, 우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서 사람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팔고 이러한 것에 그 교환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 어떤 일정한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산다고 할 때는 내가 그 물건을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나는 그 상품에 대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지만은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나에게 그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품을 구입을 해서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물건을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팔았을 때는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이윤이, 즉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10,000원을 받고 파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란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10,000원을 받았을 때 만약에 손해를 본다, 뭐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을 받고 팔았을 때 2,000원이고 뭐 3,000원이고 손해를 본다면은 그 물건을 갖다 그렇게 팔지는 않겠죠. 적어도 10,000원을 주고 팔았을 때는 1,000원이고 뭐 그 1,500원이고 뭐 얼마 일정한 정도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그 물건을 갖다가 10,000원을 주고 기꺼이 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0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내가 구입했다 했을 때는 그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또 그 10,000원 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기꺼이 응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한 상품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은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를 파는 생산자에게도 이득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판매자들이 어떤 판매 촉진을 위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거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교환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에게
사는 사람이나 또는 파는 사람 모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를 파는 생산자 또 판매자에게도 이득이 생긴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죠? 이랬을 때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상품의 거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그 이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소비자 잉여와 그 생산자 잉여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시장에서의 거래가 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개념을 좀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소비자 잉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컨슈머 서플러스 해서 소비자가 그 어떠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는 것을 갖다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하는데 교환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초과분 만큼의 이득 또는 만족감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처럼 소비자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자 하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개념 용어를 쓸 때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뒤에 뭐 또 그림을 위해서 설명하겠지만은 만약에 시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그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나는 한 12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12만 원 정도면은 그 옷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살 용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 가보니까 내가 12만 원을 주고도 살 용의가 있는 그러한 그 상품이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되더라. 1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나는 그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12만 원을 지불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1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내가 그 원하는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2만 원만큼 실제 지불하지도 않고 얻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데 한 12만 원을 지불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1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2만 원만큼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 2만 원이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그러한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교환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초과분만큼의 이득 또는 그 만족감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처럼 소비자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의 삼각형 AP와 B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의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은 볼펜 한 자루의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8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볼펜을 갖다가 처음 한 자루 구입을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는 그 한 자루를 구입하는데 나는 1,700원이라도 주고 살 용의가 있다. 1,700원을 주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볼펜을 살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8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 즉 다시 말해서 이 900원만큼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다 해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한 자루를 더 산다. 두 번째 볼펜을 산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볼펜 한 자루부터 처음 한 자루에 비해서 두 번째 샀을 때는 그 상품이 같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 상품의 한 단위로부터 얻은 그 상품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유용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소비자는 두 번째 그 볼펜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이것이 뭐 1,600원이 되든가 어쨌든 그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문방구에서 800원 주고 두 번째 상품도 볼펜도 구입했다면 그 나머지 차액이 요 크기만큼이 소비자가 지불하지도 않은 그런 않고 그 얻은 그런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펜을 한 자루 한 자루씩 계속 구입을 늘려간다면은 그 상품을 소비량을 증가시킬수록 그 같은 상품 한 단위로부터의 그 중요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도로 지불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크기도 점차 줄어들 거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그 볼펜에 대한 수요 곡선이 지금 검정색의 우하향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수직거리라고 뭐라고 우리가 앞에서 수요일에서 말씀드렸죠. 수요 곡선의 이 수직거리는 그 상태에서 그 점에서 그 상품을 일정한 만큼 소비할 때 그 소비하는 수량에서 수직으로 올려 그은 이 수직거리는 그 상품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한도로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볼펜을 한 자루씩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다섯 자루 산다고 했을 때 다섯 자루 살 때 그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는 소비자는 이 수직거리만큼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수직거리만큼 그 다섯 번째 볼펜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수직거리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실제 지불한 그 다섯 번째 볼펜도 같은 가격으로 800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상품 그 볼펜을 구입할 때 얻은 소비자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가격하고 수량에서 우하향하는 이러한 검정색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고 시장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그 8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붉은 선, 이 붉은 선은 시장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첫 번째도 800원, 그 다음에 10개로 구입한다고 할 때 10번째도 시장에서 문구점에서 800원에 구입한다고 한다면은 이 위의 삼각형,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실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의 크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막대 그래프로 이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은 만약에 상품을 무한히 세분하게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수직거리가 바로 각 상품의 단계에서 소비자가 최대한도로 지불할 용의액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붉은 선, 수평선으로 주어진 이 붉은 선이 그 특정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에 볼펜 한 자루에 800원일 때 만약에 10자루를 구입한다면 단위당 가격에다가 상품의 소비 수량을 곱하면 이 사각형, 이 그 오른쪽 그림의 그 직사각형 요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볼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요 파란색 부분이 단위당 한 자루에 8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구입한 수량을 곱하기 주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파란색 부분이 볼펜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된다. 근데 이 위에 노란색의 삼각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이러한 수요 곡선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상품 각 단위에서의 수직거리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우리가 금액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면은 이 수직거리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이 크기만큼 그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이 수직거리만큼 화폐를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요 P바, 즉 요만큼 수직거리에 해당한다면 요 차액이 뭐예요? 소비자 그 단계에서의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죠. 그러면 상품을 무한히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이 P바에서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B점, B점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은 P바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OQ바만큼 상품을 소비한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서 B점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은 상품 소비 수요량을 우리가 결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단위당 가격에다가 상품 소비 수요량을 곱하니까 이 파란색 부분에 이 부분이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지불한 지불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다리꼴은 뭘 얘기하냐면은 5큐바만큼 상품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매 단계에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크기가 수직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크기는 소비자들은 5큐바만큼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다리꼴만큼에 해당하는 그러한 화폐적 지출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사다리꼴만큼의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 파란색 사각형이라면 이 삼각형, 노란 삼각형은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실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다 해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음을 다시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드리면은 수요 곡선의 높이는 그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얻기 위해서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볼펜 한 자루에 8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비자는 10개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소비자가 10번째 볼펜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바로 800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첫 번째 볼펜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1,700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그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소비자가 각 단위의 그 볼펜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주황색 막대기의 높이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즉 소비자가 볼펜 10자루를 사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소비함으로써 있다는 것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총 편익의 크기가 바로 그 금액과 같다는 것을 뜻한다. 즉 소비자가 앞에 그림에서 볼펜 10자루를 사기 위해서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그것들을 소비함으로써 그 볼펜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총 편익의 크기가 바로 그 금액과 같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을 다시 본다면 이런 얘기죠.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 막대 그래프, 이 색깔의 이 막대 그래프는 매 단계 한 단위 한 단위 살 때 소비자들이 최대한대로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시장에서 볼펜 한 자루에 800원이라고 하는 800원에서 거래된다 하면은 첫 번째 그 볼펜 구입할 때는 소비자는 1,700원을 주고도 볼펜을 구입할 생각을 했는데 실제 800원을 지불했으니까 이 9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실제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상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이 사각형 중에서 실제 가격을 지불한 것은 800원인데 이 윗부분죠. 이 빨간 선에 해당하는 상품 볼펜 한 자리의 가격 800원 이상의 요 부분은 사각형의 부분은 소비자가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득이다 해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무한히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노란색 부분의 그 부분은 상품을 갖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에 되면은 피바라고 하는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피바의 가격에서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우하향의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다면은 이 시장 가격 피바에서 수요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 소비자들은 5큐바만큼 상품을 구입할 거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었으니까 그 수익거리는 소비자가 최대한으로 지불할 의사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P바의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을 쭉 하다가 수요 곡선과 만나는 B점까지 와서 이 점에서 5큐브만큼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는 시장에서 P바에서 상품 소비량 5큐바에 해당하는 이 크기만큼이 실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인데 비해서 전체 그 상품을 5큐바만큼 그 상품을 구입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전체 이득은 이 크기, 사다리꼴만큼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제 지불한 이 사각형 파란색을 뺀 나머지 부분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다 해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볼펜 10자루를 사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볼펜 한 자루가 800원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10자루를 구입했다면 소비자는 8,000원을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볼펜 10자루를 사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수직축에 800원이라고 부르는 표시된 붉은색 부분, 그 붉은색 부분의 그 선분 아래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면적과 같다. 이 면적이 바로 볼펜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림을 보면은 주황색 막대기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이 이 직사각형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소비자가 10개 볼펜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총 편익이 이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교환에서 그 초과분만큼의 이득을 얻었다는 뜻으로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이상의 만족감을 얻었다는 뜻으로서 이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처럼 소비자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소비자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부른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 사이에 만들어진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으로 소비자잉여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소비자잉여는 지금 그림에서 보인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장에서 피바 볼펜 한 자루에 800원이다. 근데 10자를 구입했다. 큐바만큼인데 10자를 구입했다면은 볼펜 한 자루에 800원에 그 다음에 수량 10개를 곱하니까 이 직사각형만큼 8,000원이 볼펜 10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다. 근데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는 소비자가 매 상품을 구입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불할 화폐액인데 실제 지불한 것은 피바이기 때문에 이 수직거리죠. 노란 선에 해당하는 이 차익이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5큐브만큼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줬을 때 5큐브만큼 상품을 구입 소비했을 때 얻는 전체적인 이득은 이 사다리꼴 A, O, 큐바, B 이 사다리꼴만큼이 소비자가 상품 5큐바만큼을 구입 소비해서 얻었을 때 소비자들이 얻는 그 총 이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상품 단위당 가격에다 구입량을 곱해서 이 사각형만큼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노란색 부분은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소비자의 이득이다 해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다시 말씀드린다. 소비자들은 만약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면 소비자들은 매 상품을 구입할 때 이 수직거리,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는 그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구입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화폐의 크기다. 근데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 피바라고 하는 가격이 주어지면은 그 상품을 구입할 때 피바에 해당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면 나머지 차액은 뭐냐면 이것이 소비자 잉여다. 상품을 무한히 우리가 분할을 소비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은 식으로 우하향에 주어졌을 때 시장 가격이 피바로 주어진다면 이 주어진 가격 피바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5큐바만큼 소비할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5큐바만큼 구입 소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단위당 가격 P바에다 소비 수량, 구입 소비 수량 5큐바로 곱해주면은 5큐바만큼 상품을 구입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화폐의 크기다는 얘기죠. 근데 A, 5큐바, B 요 사다리꼴은 소비자들이 5큐바만큼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총 이득에 해당하는 크기다. 왜냐하면 이 수직거리가 수요곡선 수직거리가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구입할 때 이 수직거리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불할 용의를 나타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P바로 가격이 그 시장 가격이 주어지고 5큐바에서 시장에 거래가 됐다면은 5큐바만큼 구입 소비했을 때 소비자는 전체 이득은 이 크기로 판단한다면은 실제 지불한 화폐 크기는 P바, 5큐바, B만큼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노란색 부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즉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다 해서 이것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 사이에 만들어진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 자, 이것은 생산자 또 공급자 측에서의 어떤 잉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생산자 잉여, 프로듀서 서플러스.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는 것이 바로 생산자 잉여의 크기다. 즉 생산자가 그와 같은 어떤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생산자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의 크기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에서 옅은 그 푸른색 삼각형 P-hat AB의 면적이 생산자 잉여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생산자 잉여. 자, 만약에 Y축을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축을 수량으로 우리에서는 볼펜의 수량인데 Y축을 가격으로 하고요. X축을 갖다가 우리가 수량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2차 공간상에서 우리가 공곡선 하나 가상적인 공곡선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공곡선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 공급 곡선의 이 수익거리는 뭐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생산자가 일정한 크기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가격을 갖다가 이 공급 곡선이 이 수직거리가 바로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가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만약에 공급 곡선이 붉은색으로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만약에 OQ햄만큼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우상향으로 주어졌다면 OQ햄만큼 상품을 생산 공급했을 때 생산자들은
최소한도로 그 마지막 단계 받아야 될 그러한 가격은 이 수익거리만큼 피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생산자가 OQH만큼 생산했고 시장에서의 그 상품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은 붉은색이라고 한다면은 OQH만큼 했을 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 B점이 바로 생산자들이 OQH을 생산했을 때 그때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OPH라고 가정을 해서 근데 OQH을 생산했을 때 이 마지막 단계에 그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가격이 QHB라고 한다면 이 수직거리만큼은 받아야 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 생산되는 것은 이 부분은 뭐냐 이게죠. 이 파란색 부분. 이것이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화살표 방향 요만큼 생산했을 때 시장에서 피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공급 곡선하고 시장 가격 요 차이가 생산자 공급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만큼 수직거리만큼 요 차이에 생산자 잉여가 생산하면 잉여가 발생하면 생산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이익이 발생하니까 생산량을 계속 더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가됨에 따라서 그 한 단위부터 얻어지는 이유는 시장 가격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시장에서 피해 해소로 주어졌을 때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B점 여기서 생산량을 결정을 할 것이고 이때 Q햇에 해당한 만큼 OQ햇만큼 생산할 때 OQ햇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 최소한도 생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Q햇 B만큼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공급량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 시장에서 피해수로 결정되면 이 차의 공급 곡선 위쪽에 이 크기만큼이 바로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 공급했을 때 얻는 이득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이득이 발생하는 한 생산자들은 계속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언제까지요? 피해시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B점에 해당할 때까지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OQ햇만큼 우리가 생산 공급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 가격이 그 공급하는 상품의 시장 가격이 시장 P에서 결정된다고 OP에서 결정됐을 때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P의 해소로 줬을 때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B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OQ햇만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생산자 공급자가 OQ햇만큼 생산 공급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수입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직사각형죠. P햇 O, Q햇 B만큼 이 총 수입은 이 직사각형에 해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급 곡선이 A, B를 통과하는 이런 붉은색의 공급 곡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최소한도로 공급할 때 최소한도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가격의 크기가 이 수직거리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 크기는 뭐예요? 생산자들은 OQ햇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때 최소한도로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금액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피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것은 생산자의 총 수입이고 또 생산자들은 OQ햇만큼 생산했을 때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금액은 이 A, OQ햇 B만큼이라 한다면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만큼이라 한다면 이 차에 푸른색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산자 잉여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선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된다. 즉 초과분이죠. 나머지로 계산되면 그 생산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한다. 그렇죠?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 그 초과분으로 계산되며 또 생산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각 단위의 생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는 금액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림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볼펜의 시장 공급곡선이 주어진 경우, 우상향으로 주어진 경우 QN만큼 볼펜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그림에서 분홍색 사다리꼴 면적과 같다. 그런데 주어진 시장 가격 P햇에서 QN만큼 볼펜을 공급하고 받는 금액은 직사각형 P햇 O Q햇 B의 면적과 같아서 최소한으로 받아야겠다는 금액 분홍색 사다리꼴 면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그림을 보면은 시장에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P햇으로 주어졌고 또 공급곡선이 붉은색으로 우상향의 공급곡선 주면은 P햇 가격이 주어졌을 때 공급곡선과 만나는 B점에서 그 상품, 볼펜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렇죠? 시장 가격에서 P햇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공급곡선과 만나는 B점에서 B점과 만나는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 X축의 Q햇에 해당하는 만큼 상품을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분홍색은 OQ햇만큼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할 때 시장에서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금액이다. 공급곡선 아래쪽에 이 면적이죠. 공급곡선 이 수직거리는 매 상품을 공급할 때 생산자들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 했을 때 만약에 P햇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수직거리에서 P햇으로 가격을 받는다면 이 차이 공급곡선 윗부분하고 P햇의 이 가격하고의 차이가 생산자잉여가 된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 P햇으로 가격이 주어졌을 때 공급곡선과 만나는 B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그 X축 수량을 나타내는 X축과 만나는 데서 상품의 공급량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생산자가 그 상품을 특정한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해 갖고 OQM만큼 공급을 한다면은 그 생산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시장에서 단위당 가격 P햇 O에서 공급량 OQ햇을 우리가 곱하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이 생산자가 받는 총 수입이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급선 이 아래쪽 이 분홍색은 이 수직거리는 매 단위의 공급자들이 공급할 때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 즉 수직거리의 공급곡선 위쪽과 시장 가격에서의 P햇과의 이 차액이 생산자들이 추가로 얻는 생산자들이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얻은 이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에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생산자 잉여, 그 프로듀서 플러스인데 그것은 그림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삼각형, 삼각형 P햇 A, B만큼 이 크기가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처럼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얻는 생산자 잉여는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공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주어진 어떤 가격에서 P햇에서 공급곡선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주어진다면 그 가격하고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의 크기가 결정될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P햇이란 가격이 주어지고 공급곡선이 우상향처럼 붉은 선으로 공급곡선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P햇에서 공급곡선과 수평으로서 만나는 B점이
바로 생산자, 공급자들이 그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B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고서 X축, 다시 말해서 수량을 나타내는 X축과 만나는 그 Q햇이 바로 주어진 P햇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위당 가격 P햇 5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 5Q햇을 곱하게 되면은 이 사각형, 전체 사각형이 생산자가 생산해서 공급해갖고 받는 총 수입이 될 거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생산자들은 공급선 이 아래쪽의 수직거리가 매 단계 상품을 공급할 때 최소한도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받는 가격은 이 수직거리의 P햇하고 이 수직거리가 바로 생산자가 실제 받는 가격이란다면 요 공급선 위쪽의 이 부분은 어떻게 매 단계 상품을 공급할 때 최소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자잉여다. 그래서 상품을 무한히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P햇 5, Q햇의 직사 B, 이 직사각형이 생산자가 시장 가격 P햇이 주어졌을 때 받는 총 수입에 해당한다. 근데 공급곡선이 이와 같이 우상향 붉은색으로 주어졌다면 이 아래쪽, 공급선 아래쪽 이 분홍색은 생산자들이 공급함으로써 최소한도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 공급할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위쪽은 생산자가 얻는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에 해당한다 해서 이것을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둘 사이의 그림이 바로 생산자 잉여인데 그것은 그림에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P햇 AB와 같은 면적으로 나타난다. P햇 AB와 같은 이것이 생산자 잉여로 나타난다. 이처럼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얻는 생산자 잉여는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공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순 사회 편익, 넷 소셜 베니피트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 사회 편익, 넷 소셜 베니피트,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잉여를 합한 것을 순사회적 편익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상품의 교환에서 나오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얻는 순사회적 편익, 넷 소셜 베니피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품의 교환에서 얻어지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 공급자들이 얻는 순사회적 편익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 교환을 통해서 얻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소비자들은 일정 가격을 지불하고 그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자기가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어떤 가격이 있죠. 그 가격 이상으로 만약에 자기가 받아야겠다는 가격 이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생산자들은 기꺼이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또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생산 공급자도 거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떠한 이득이 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비자하고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이 두 사람들 양쪽에서 얻는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사회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 ABF-의 면적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순사회 편익을 우리가 표시할 때 만약에 이 Y축을 가격으로 그 다음에 X축을 수량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상적인 예를 들은 적이 있죠. 그 아이스크림의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그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검정색에 해당하는 그런 수요 곡선, 아이스크림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에 대한 수요 곡선으로 나타나고 또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 곡선은 붉은색으로 해서 우상향에 이러한 공급 곡선이 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한 데서 그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드는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 검정색, 그다음에 붉은색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은 그냥 아무 시장을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요. 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형성되는 가격, 이 균형 가격이고 이때 거래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아이스크림이 팔리는 어떤 그 수량이 있고 또 한 통에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우리가 Y축에 그려본다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F'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좌측으로 이렇게 따라갔을 때 수평으로 봤을 때 만나는 이 점죠. 이것이 2만 원이라 한다면 아이스크림 한 통에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이라고 하는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따라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이 균형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이 크기가 바로 그 상품의 균형 거래량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F'점이 바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의 균형점이고 이때 형성된 가격 2만 원이 아이스크림 한 통의 균형 가격이 2만 원이고 이때 거래되는 거래량은 아이스크림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한 달이면 한 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통이 2만 원일 때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30만 통이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균형점에서 이루어진 이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우리가 형성된 가격은 지금 수요 공급에서 이루어진 가격은 시장에 어떤 간섭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균형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 그럴 때 이루어지는 순사회적 편익은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 균형 가격에서 소비자의 이 30만 통이 거래됐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죠? 시장 가격이 한 통에 2만 원이라 한다면은 수요 곡선 이 시장 가격 이 이상의 이 가격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F'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이 형성이 되면은 이 수요 곡선 측만 수요 측만 생각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을 30만 톤 소비할 때 소비자가 총 얻는 이득의 크기는 이 사다리꼴만큼이 될 거다는 얘기죠. A, O, 30, F-A 이런 어떤 사다리꼴 모양이 소비자가 얻는 총 아이스크림을 얻는 어떤 이득의 편익의 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돼? 단위당 가격에다 거래량을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만큼이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30만 톤 소비하면서 지불한 총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측에서만 먼저 본다면은 수요 곡선하고 그 다음에 균형점이 만나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요 사다리꼴, A, O, 30, F- 요 사다리꼴이 소비자가 한 달 동안에 아이스크림을 30만 통 소비하면서 총 얻어지는 이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단위당 금액인 한 통에 2만 원에서 그 다음에 5하고 30만 통하고 F- 이런 이 직사각형이 소비자가
한 달에 아이스크림을 30만 톤 소비함으로써 실제 지불한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요 사다리꼴, 요 저기 직사각형이. 그렇다면 요 사다리꼴이 소비자가 총 얻는 편익인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요 사각형에 해당한다면 요 삼각형 AF-20 여기 말하는 A 2만원 F- 요 삼각형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이득에 해당한다. 이것을 소비자잉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그 논리로 아까 앞서 설명한 생산자 잉여 개념을 소개한다면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데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균형점이 F-점이라고 한다면은 생산자들이 받는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총 수입은, 총 편익은 단위당 가격 한 통에 2만 원에서 우리가 그 5, 그 다음에 30만 통 F- 요 직사각형이 요 직사각형이 이 공급 곡선하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측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당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해주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 F-O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직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임과 동시에 공급자들, 생산에서 공급자들이 얻는 어떤 그 수입의 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은 그 붉은색 BCF-를 지나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급 곡선의 매 단계에서의 수직거리는 공급자가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가격. 다시 말해서는 C점에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수직거리로서 C점만큼 우리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공급자들은 한 달에 24만 톤을 공급할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간섭이 없고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F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들은 한 달에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일 때 그 한 달에 30만 통을 갖다가 생산 공급한다면 생산자들 공급자들이 얻는 총 수입의 크기는 이 사각형에 해당할 거다. 근데 이 사각형은 왜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한 가격임과 동시에 생산자 공급자들이 실제 얻는 받는 그러한 수입의 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급 곡선이 지금 붉은색으로 우상향 한다면 이 공급 곡선 위로부터 시장에 형성된 가격 이 차이가 뭐라고 했죠? 이 수직거리는 매 단계에서 생산자들이 추가로 얻는 편익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통의 균형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일 때 이 사각형만큼의 한 통 2만 원에 5, 30만 통 30 F-만큼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얻는 수입의 크기인데 실제 얻는 크기인데 공급자들은 BO 여기 30 F- 요 공곡선 하단의 요 사다리꼴만큼 우리가 받으면은 공급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급자들은 이 수직거리, 공급 곡선 이 수직거리가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5, 30만큼 30만 통을 제공할 때 마지막 그 크기에서 공급자들이 이 주어진 공급 곡선에서 이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한 통에 2만 원이 된다면 공급 곡선 하단에 보면 요 사다리꼴이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 5부터 30만큼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 한도로 받아야 될 금액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제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해서 받는 시장에서 받는 단위당 가격이 2만 원에서 30만 통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생산자들이 총 받는 수입의 편익의 크기는 이 사다리꼴이죠. 근데 실제로 받는 수입의 크기는 이 크기인데 공급자들은 공급선 밑에 이 BO30F- 요 사다리꼴만큼만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급 곡선이 갖는 의미다. 그리고 그 차액이죠. 요 사다리꼴 한 통에 2만 원에서 B에서 F다. 요 사다리꼴 공급 곡선 위쪽에 해당하는 요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은 시장에 어떠한 간섭이 없다고 한다면은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요 큰 삼각형 ABF'만큼이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는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가 얻는 잉여에서 ABF'만큼 이 큰 삼각형이 바로 뭐예요? 교환을 통해서 어떠한 시장에 간섭이 없을 때 순사회적 편익, 즉 소비자가 얻는 편익에다가 공급자들이, 또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얻는 편익을 합했을 때 순사회적 편익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에서 본 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강의에서 소개된 아이스크림 시장의 예를 들어서 교환에서 나오는 그 순사회적 편익이 어떠한 크기를 갖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는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림과 같고,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이 자유롭게 교환된다면 애프터 시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2만원의 균형 가격, 시장에서의 그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고, 또 그 2만원의 그 시장 가격에서 30만 통의 아이스크림이 거래되는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환해서 얻는 잉여의 총합, 즉 순사의 편익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ABF- 면적과 같게 된다. 이렇게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이에서 나오는 순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또 시장에 어떠한 간섭이 없다고 했을 때 자유로운 그 시장 경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루어졌다면은 ABF-만큼이 이 거래를 통해서 사회적인 순편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 주어진 균형 가격의 그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균형 가격과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윗부분, 즉 이 삼각형이 바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균형 가격 F-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F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공급 곡선 위쪽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 20B F- 이 삼각형이 뭐예요? 생산자 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 즉 A20 F- 위에 수요 곡선 밑에 부분에서 균형 가격과 관련된 이 가격에서 형성된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고, 또 균형 가격 20에서 공급 곡선 위쪽에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게 되면 ABF-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얻는 그러한 즉 이것을 갖다 즉 순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환해서 얻는 잉여의 총합, 즉 순사의 편익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ABF-의 면적과 같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이에서 나오는 순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순사회 편익의 극대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친 것과 같다. 근데 이는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순사회 편익이 AB F-는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이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은 앞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 F-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수요 공급의 이론이 적용되는 시장은 순사회적 편익의 극대화 또는 총 잉여의 극대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또한 자율적인 시장 경제가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시장에 간섭이 없을 때 수요 측의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한 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따라서 이 삼각형 ABF 이 삼각형이 우리가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모두 합한 이 크기가 교환을 통해서 얻는 순사회적 편익의 크기로 나타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교환해서 얻는 잉여의 총합, 즉 순사회 편익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에서 만들어진 삼각형 AB F의 F'의 면적과 같게 표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위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사회 편익의 극대화 반복합니다.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친 것과 같은데, 이는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순사회 편익 ABF'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앞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곳 F'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수요 공급의 이론이 적용되는 시장은 순사회 편익의 극대화 또는 총잉여의 극대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또한 자율적인 시장은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간에 가격 상한제가 실시된 경우 사회적 편익은 가격 상한제가 없는 자유로운 교환 때보다 순사회적 편익이 더 작아지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로건 가격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순사회적 편익은 가격 상한제가 없는 자유로운 교환 때보다 순사회적 편익이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격 상한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가격 통제, 가격 하한제가 이루어질 때도 비슷한 어떤 논리가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하나 예를 든다면은 가격 상한제가 실시 전 순사회적 편익은 ABF-가 되는데, 가격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은 빗금진 사다리꼴 ABC의 면적이 된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 실시로 순사회적 편익은 삼각형 DC F'만큼 감소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간섭이 없을 때는 지금 소비자 잉여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루어지는 데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균형 가격이 한 통에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한 통에 한 달에 30만 통의 거래량이 아이스크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상황에서 가정하에서는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하고 균형 가격의 그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요 곡선 요 삼각형 부분 A, 20, F' 요 크기가 소비자 잉여고, 또 생산자 잉여는 20, B, F'만큼이 생산자 잉여라고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간섭, 또 어떤 통제가 없을 때는 교환을 통한 순사회적 편익은 A, B, F'만큼 이루어진다고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의 균형 그냥 내버려뒀더니 시장에서 균형가 F- 아이스크림 한 통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들 불만이 많아갖고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또 소비자 불만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그러한 가격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이 가격 상한제를 강제적으로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은 정부가 허용하는데, 이거보다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가격을 넘어서 가격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어떤 벌금을 매긴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정부가 결정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는 것을
막고 또 그러한 높은 가격을 받는 공급자를 처벌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가격 통제를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장에 통제가 없을 때는 수요 공급 곡선이 그 교차하는 F다스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가격이 아이스크림, 우리에서는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원, 균형 거래량이 한 달에 아이스크림 30만 통이 거래돼서 순사회적 편익이 이 큰 삼각형 A, B, F'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격 상한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아이스크림 한 통에 16,0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강제로 정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 하는 거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비록 균형이라 하더라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만나는 F'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균형 가격 한 통에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가격이라 하지만은, 만약에 이 가격이 높아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한 통에 16,000원 이상은 받지 못하게끔 최대한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면은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 통에 2만 원 하던 것이 16,00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무엇을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 곡선은 뭐예요?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요자들은 더 많은 상품을 수요하려고 할 것이다. 가격이 2만 원에서 16,0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소비하려고 하느냐? 수요 곡선이 검정색같이 주어졌다면은 새로운 가격 수준죠. 한 통에 16,000원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점만큼, 이 점까지 소비자들은 상품을 수요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크림 한 통이 2만 원에서 16,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주어진다면 이 점, 여기서 소비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밑으로 쭉 수직으로 내려본다면 39라고 하는 숫자인데, 한 달에 39만 통이 우리가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는 거죠. 시장 가격이 강제적으로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검정색 같이 주어졌을 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또 그 상품을 또 소비 수요량을 증가시키는데 어디까지요? 수요 곡선과 가격하고 만나는 점에서 전까지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때 거래되는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가격, 강제적으로 결정한 상한 가격과 만나는 점까지 그 상품을 소비 수요하겠다고 해서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한 달에 30만 통에서 39만 통까지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 없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 가격이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 원인데, 정부가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서 강제적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가격을 16,000원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이때 시장 가격이 16,000원이라면은 이 16,000원에서 공급자들 얼마만큼 공급할까요? 공급 곡선하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 시점에서 최고 가격하고 만나는 시점에서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갖다가 공급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 시점을, 공급선과 만나는 시점을 수직으로 내려보면은 바로 뭐예요? 23만 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받게 한다면 공급자들은 어떻게 돼?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 얼마만큼까지요? 시장에 강제적으로 형성된 16,000원 이 가격하고 공급 곡선이 우리가 붉은색으로 줬다면 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즉 주어진 16,000원에서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C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 공급량이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은 이 만나는 점, 한 통에 16,000원으로 상한 가격하고 만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C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으면은 바로 그것이 주어진 가격에서의 공급량의 크기가 될 거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소비자들이 가격이 내려서 아무리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아져서 한 통에 16,000으로 수요 곡선에 따라서 소비량을 증가시키려고 해서 한 달에 39만 통을 갖다가 상품 아이스크림을 소비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 시장에서의 그 거래되는 거래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소비자들이 아무리 상품을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 수요하려고 하더라도 공급자들이 공급을 갖다가 뭐예요? 주어진 가격에서 한 달에 23만 통만 공급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시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면 누구에서 최종적으로 그 시장에서 거래량이 결정될까요? 아무리 가격이 하락을 해서 더 많이 소비 수요를 하고자 원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공급된 양이 요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공급한다면은 거래되는 거래량은 23만 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강제적으로 낮춰서 소비자들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아이스크림 한 달에 39만 통을 소비하기를 원하는데 공급자들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갖다 생산을 들여서 공급량을 줄여버린다면은 시점에서 공급한다면은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23만 통만 공급한다 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상품이 23만 통만 공급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23만 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 차이죠.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39만 통하고 실제 공급하고자 하는 23만 통, 요 차이가 바로 뭐예요?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그런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16만 톤이 아이스크림에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그 상한 가격,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상한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고 균형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면 실제 공급되는 크기는 이 크기, 공급곡선의 수직거리로 내역은 이 크기만큼 이번 예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한 달에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23만 통밖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격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우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반대로 만약에 가격 하한제, 우리가 가격 하한제에서 가격이 시장에서 여기 이 그림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는 F'심에서 균형이 있을 때 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 가격을 갖다가 뭐 25,000원으로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D점을 지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정부가 가격 하한제를 결정을 한다. 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높여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갖고 아이스크림 한 통에 25,000원에 받게끔 강제적으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상품 소비 수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여기 반해서 비해서 가격 하한제 한 통에 25,000원 높은 가격에서 D점을 지나는 이러한 가격을 강제적으로 정한다면 공급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주어진 25,000 D점을 지나는 것을 지나는 수평선을 가격 하한제를 실시했을 때 가격이란다면 여기 지나서 공급 곡선이 이 점에서 맞는다면은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보다 높은 데서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격 하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즉 가격 하한제가 실시돼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D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되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소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 하한제를 실시했을 경우는 D점을 지나는 수평선의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균형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 뒷전까지. 그렇게 되면 실제 거래에서는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 통제에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서 균형가격보다 높게 결정하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소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양은 소비자 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가격 상한제가 되거나 가격 하한제 어떤 형태건 간에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로운 자유시장 경제를 가격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한다면 지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든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든 균형 거래량보다 가격 통제를 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에서 그 제한을 받건 수요 측에서 제한을 받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순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ABF-가 이 큰 삼각형이 소비자 측과 공급자, 생산자 측이 모두 함께 얻는 그러한 순사회적 편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최고한도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서 상한 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거래량은 어떻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을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하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강제 가격 통제에서 낮아지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공급량을 줄여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가격을 낮춰서 수요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공급자들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작게 되면 시장에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 거래량은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을 작게 되면 결국은 공급 측에 의해서 상품의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간섭 없이 균형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 만약 가정에서 D점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이런 가격 하한제를 갖다 실시한다. 가격 통제에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격을 25,000원으로 정한다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우리가 가격 하한제 가격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격하고 만나는 만큼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격을 강제적으로 균형 가격을 높게 형성해서 우리가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 최소한도로 받아야 될 가격을 실시해서 했을 때 그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서 설정이 되면은 D점을 지나는 이런 가격선을 수평적인 가격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소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에서는 공급자들이 공급 곡선을 따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소비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소비 수요하고자 하는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 간섭이 없을 때는 순사회적 편익은 ABF-만큼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가 합해진 이 큰 크기 ABF-가 순사회적 편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면은
거래량이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C에서 결정이 된다. 아무리 수요가 균형가 앞으로 나와서 소비 수요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공급자들의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공급 측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한 가격제죠. 하한 가격제를 실시해서 균형가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어떻게 돼요? 균형가 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더 많은 양을 공급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져서 수요자들이 소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수요의 어떤 감소에서 수요 측에 의해서 최종적인 거래량의 크기는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A, B, F-만큼 이 큰 삼각형만큼 순편익이 발생하지만은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고 또 반대로 가격 하한제가 실시되건 어떤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격 통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은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가격 하한제가 실시되면은 소비자잉여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총 합계를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A, B, F-이지만 가격 통제 여기서는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때는 우리가 거래량이 우리가 C점 다시 말해서 5, 23이라고 하는 크기에서 실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면은 순사회적 편익은 A, B, C, D로 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가격 통제가 있게 되면은 가격 상한제건 가격 하한제가 실시되건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간섭을 해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은 사회적 순편익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에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A, B, F-만큼 사회적 순편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격 통제가 이루어진다. 상한 가격제가 실시되건 또 반대로 가격 하한제가 실시되건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면 균형 거래량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순사회적 편익은 A, B, C, D로 사다리꼴만큼 빗금친 사다리만큼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격 통제에 의한 순사회적 편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D, C, F-만큼 순사회적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사회적 편익은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극대화된다. 그런데 가격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순사회적 편익이 이보다 더 작아진다. 앞에 그림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16,000원에 상한선을 설정, 즉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면은 주어진 공급 곡선 하에서 실제로 생산되어 거래되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23만 통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이 가격 상한선이 없을 때 순사회 편익 ABF-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순사회적 편익이 빗금친 사다리꼴 ABCD 면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이는 가격 상한제 실시로 인해 순사회적 편익 net social benefit이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경우보다 삼각형 CDF-의 면적만큼 더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이에서 나오는 순사회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은 자유경제시장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선택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죠. 아담 스미스 영국의 경제학자, 경제학을 최초로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경제학에 만든 아버지라 이렇게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웰스 오브 네이션스 국부론 쪽에서 소개되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의 의미를 우리가
그 설명해주는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예에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 가격과 거래량에 선택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준다. 즉 순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순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관점에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곡선죠. 검정색의 수요 곡선, 붉은색의 공급 곡선이 우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에서의 간섭이 없다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균형 가격 아이스크림에서 그런 바와 마찬가지로 한 통에 2만원, 그리고 이때 한 달 동안 균형 거래량은 아이스크림이 30만 톤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 아이스크림 한 통에 16,000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상한 가격들을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더 많은 그 상품 아이스크림을 소비 수요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얼마만큼요? 이 그림에 의해서 보면은 한 달에 아이스크림을 39만 톤까지 더 소비하려고 그런 그 생각 의사를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급 곡선이 붉은 선으로 주어졌다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 16,000원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 가격을 결정한다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아이스크림의 공급 생산량, 생산 공급량을 줄여줄 것이다. 뭘 따라서요? 공급 곡선을 따라서. 그럼 강제적으로 형성된 책정한 가격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수직으로 내려본 그 수량이 있죠. X가 만나는 그 크기가 바로 공급량의 크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한제, 가격 통제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수요 곡선을 따라서 더 많이 소비 수요하려 한다 하더라도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이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주어진 경우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이려고 한다. 그럼 아무리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 수요하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량이 이 C만큼 23만 통으로 공급량을 줄여둔다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양은 우리가 23만 통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 거다는 얘기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점을 지나는 어떤 가격, 수평선의 가격선, 가격을 우리가 가상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 가격 하한선, 이 가격이 그 균형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되는 가격, 그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괜찮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서 D점을 지나는 그 가격을 설정해 놓고 수평으로 건다 했을 때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거래하면은 처벌한다든가 통제를 하는데,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한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 균형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거다. 뭘 따라서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그래서 D점을 지나는 그런 그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아무리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정부가 지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급자들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이 D점을 지나는 가격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수요 측에서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 수요량을 줄이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은 아무리 많은 공급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소비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D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소비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커다란 장점을 갖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이때 사회적 순편익은 이 큰 삼각형 A, B, F'와 같은 순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건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건 가격 통제를 실시하게 되면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거래량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인 순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격 통제가 없을 때는 그리고 시장 기능에 맡겨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맡기면은 순사회적 편익은 A, B, F 다시 큰 삼각형이 되는데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가격 상한 가격대를 설정하건 또는 하한 가격제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경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측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수요 측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순사회적 편익은 A, B, C, D만큼의 그 사회적 편익의 크기로 나타나고 따라서 가격 통제가 없을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순사회적 편익이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D, C, F 다시만큼 순사회적 편익이 줄어든다. 여기서 이 부분, 요 D에서 요 수요 곡선 밑에서 그 균형 가격 한 통 2만 원은 요거 F 다시 요것이 소비량이오고 그다음에 한 통 2만 원에서 F 다시 요 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죠. 어쨌든 간에 가격 통제가 있게 되면은 시장에서 최종적인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DCF-만큼 순사회적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순사회적 편익은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격과 거래량이 선택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경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설명하는 좋은 이해가 되겠다. 좋은 설명 방법이 되겠다. 따라서 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최소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실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시장에서의 나타난 여러 현상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자유경제 시장이 순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해서 자유경제 시장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 또 이들을 이용한 순사회적 편익이 크기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봤는데 가격 통제가 없을 때, 즉 정부의 어떤 시장의 자유시장 경제 통제가 없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자유경제 시장에 그대로 맡겼을 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전체적 관점에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시행하는 것처럼 적절한 수준에서의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경우 쌀이죠. 쌀을 우리가 가을철 되면은 농부들이 쌀을 생산했을 때 한꺼번에 출하된다거나 또 생산량이 많아져서 그 쌀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됐을 때 그것을 그냥 쌀 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는 특히 이제 가을철에 쌀이 막 공급될 때 생산해서 시장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것을 시장 기능에만 맡게 되면은 가을철에 일시적으로
쌀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쌀을 재배한 농부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쌀의 가격이 하락해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계속 본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쌀을 계속해서 생산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좋긴 하지만은 지나치게 이것을 모두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 우리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최저임금제의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노동시장을 완전히 시장 기능에만 맡기게 된다고 하면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산자들은 가능한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그러한 가격 수준의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설령 낮은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지속됐을 때 근로자들이 그 낮은 임금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낮은 임금을 받는 그 근로자 노동자 자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됐을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시장 기능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죠. 물론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상황이라든가 경제 발전의 정도, 또 국민들의 합의, 국가의 정책의 어떤 그 국가의 역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노동시장에서 그 자유경쟁 시장에 모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그 정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정부의 역할, 또 적정한 수준에서의 가격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오늘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2강까지 7강, 8강 구강을 통해서 수요 이론, 또 공급 이론을 설명드렸고 10강에서 그 균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시장의 균형 이론을 10강에서 드렸고 오늘 11강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 12강에서는 경제학 들어가기 우리 교재를 삼고 있는 이충구 이창영 선생님이 쓰신 그 경제학 들어가기 교재 제4장에 해당하겠는데 이 제4장부터 즉 다시 말해서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제 12강부터는 소비자의 선택 이론을 갖다가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2강 때 소비자 선택 이론 우리가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학 들어가기 제4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12장에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